폴란드의 하늘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의 심장부를 직접 시험하듯 자폭 드론을 투입하면서 유럽 전역이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항법 오류나 기술적 실수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많은 민간인을 희생시킨 샤헤드 136계열의 드론이 그대로 폴란드 상공에 출현한 것입니다. 폴란드 군 레이더는 10여 대의 표적을 포착했지만 실제 침투한 드론은 120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경보가 울린 것은 이미 침투가 끝난 뒤였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집단 방위 체계를 정면으로 시험했습니다. 저공으로 숲과 지형을 따라 들어오는 드론들은 레이더의 사각을 노렸고 폴란드의 반공망은 무력하게 뚫렸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폴란드 상공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고 이는 유럽 안보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선과 맞닿아 있고 벨라루스를 통한 우회 침투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번 사태는 단발적인 위협이 아니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진행 중인 심리전이자 기술전의 일환이었습니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 인근 나토 회원국에서도 이미 러시아 드론의 추락과 침입이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나토는 매번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근본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언론은 이 상황을 두고 러시아가 집단 방위 조약의 실제 발동선을 시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유럽 내 긴장을 끌어올리고 나토의 내부 균열을 노리는 계산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침투는 폴란드의 기술력 부족보다 나토 체계 전체의 느슨함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폴란드 내부의 분위기도 심각합니다. 국민 여론은 더 강한 군사력을 외치고 있으며 정부는 군사비 증액과 전력 확충을 즉각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기 수량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답이 없습니다. 나토 내부의 입장 차이도 문제입니다. 폴란드는 강력한 대응을 원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전면전 확산을 우려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단 방위 조약이 발동된다면 이는 곧 러시아와의 정면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외교적 고립과 군사적 위험 사이에서 양면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사건은 나토 내부 단결을 시험하는 분수령이라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저강도 도발을 반복하며 유럽 사회 내부의 전쟁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바로 유럽의 방공망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무인기 전략은 단순한 전술이 아닙니다. 샤헤드 136은 이란에서 개발된 기체를 개조한 모델로 저비용 고효율 공격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간 수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운영하며 단 한 번의 침투로도 상대국 방공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침공의 실험대가 된 것이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의 패트리엇 PAC-3 시스템조차도 이 적어도 드론에 무력했습니다. 기존 레이더는 50m 이하로 내려오는 목표물을 탐지하기 어렵고 지형 반사파 때문에 실제 표적을 놓치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드론들은 숲의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레이더의 눈을 피하며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즉각 반공망 재구축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벽은 높았습니다. 단가 2만 달러의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2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전장은 곧 비대칭 비용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레이저 무기, 전자기 펄스 요격 체계 등 저비용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전투기를 통해 폴란드와 깊은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자국 방위를 위한 미래형 솔루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FA-50의 성능 강화와 장거리 미사일 통합 시험이 성공하자 폴란드 언론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도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국과 폴란드의 기술 동맹,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주목받는 KF-21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전략적 동맹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의 대규모 도입은 폴란드의 전력 강화뿐 아니라 유럽 내 새로운 균형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FA-50 전투기는 이미 실전 배치를 통해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고속 기동성과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유지비 효율성까지 겸비한 이 기체는
폴란드 공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목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단계 높은 기술, 즉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항공 기술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4.5세대 전투기로 설계부터 생산, 무장 통합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체입니다. 이는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술적 자립의 상징입니다. 폴란드가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빠른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연간 30대 이상 생산 가능한 자동화 라인을 구축했으며 대량 양산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이 현실적입니다. 폴란드는 단순 구매가 아닌 현지 조립 및 부품 생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공동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기존 서방 업체들이 제공하지 않았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점은 독일, 프랑스, 미국과의 협상에서 늘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도입 단가가 높고 기술 이전은 제한적입니다. 유로파이터 역시 다국적 구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합니다. 폴란드는 이 점에서 KF-21을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고 있습니다. KF-21의 양산형 모델은 블록 1 기준으로 2026년 실전 배치가 시작됩니다. 이후 블록 2와 블록 3에서 스텔스, 기능 강화, 무인기 연동, 국산 엔진 탑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항공기 산업에서 새로운 경쟁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남 사천에 위치한 생산 공장은 완전 자동화된 조립 라인과 디지털 트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투기 12대를 동시에 조립할 수 있습니다. 로봇 기반의 고정밀 공정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조차 구현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KF-21은 설계부터 양산까지 단 9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들은 한국이 보여준 속도는 유럽 전체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서방의 대부분의 전투기 개발에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 기술로 이를 절반 이하로 단축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효율성은 폴란드가 KF-21의 매력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K2와 K9을 통해 한국의 생산 신뢰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계약 후 불과 6개월 만에 첫 납품이 이루어졌고 품질 관리에서도 서방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KF-21 협상에서도 결정적 신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내부에서는 폴란드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엇갈린 시선이 존재합니다. 독일은 자국 방산산업의 입지가 위협받는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라팔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선택한다. KF-21은 단순히 하늘의 전투기를 넘어서 폴란드의 독립적 방위 전략을 완성시킬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미 한국과의 추가 협력 논의에 착수했으며 향후 KF-21 공동 생산 및 기술 협약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 중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최초로 KF-21 도입을 검토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전투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방산 자립, 산업, 동맹, 그리고 국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기술을 배우는 국가로 변했습니다. 폴란드의 결단은 이제 유럽 전체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의 리더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과 신뢰, 그리고 KF-21이 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람에는 이제 단순한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계 방산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중심축으로 떠올랐습니다. 폴란드가 그 천문을 열었다면 이제 중동과 동남아시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는 오랜 기간 프랑스 라팔과 유로파이터, 그리고 미국산 F-15를 주력으로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KF-21입니다. 사우디는 자국의 국방산업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산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파트너였습니다. KF-21은 개방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특정 국가의 무기만 통합되는 폐쇄적 구조가 아닙니다. 사우디가 요구하는 자국산 정밀 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미국과 유럽 전투기들이 절대 제공하지 못한 조건이었습니다. 사우디 현지 언론은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국방주권을 위한 도약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을 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국방현대화 계획은 KF-21을 핵심 축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계약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중국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젠-10C, 젠-15, 젠-31 등 자체 전투기를 앞세워 중동과 남미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하지만 품질 문제와 기술적 불안정성, 그리고 제한된 기술 이전 조건으로 인해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KF-21의 등장으로 그들의 시장 전략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조차 KF-21은 중국의 수출 전략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평가할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기술 신뢰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M을 도입한 이후 한국산 전투기의 운용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현재 차세대 고등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직면한 현실은 명확합니다. 중국 군용기가 남중국해 인근 방공식별 구역을 무단 침범한 이후 말레이시아는 자국 공군의 현대화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향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었습니다. KF-21은 그 해답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FA-50을 통해 한국산 전투기의 실전 운용 경험을 축적한 필리핀은 장기적으로 KF-21을 차세대 전력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KF-21이 제공하는 장거리 타격 능력과 확장성, 그리고 개방형 무장 통합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서는 KF-21은 스웨덴 그리펜보다 한 세대 앞선 플랫폼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산 전투기의 존재감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 성능, 기술 이전,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어느 하나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은 한국산 무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지만 한국은 국제규범 내에서 실용적인 조건으로 협상합니다. 이는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말레이시아, 필리핀 외에도 여러 중동 국가들이 KF-21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UAE는 이미 하나 시스템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기술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카타르와 쿠웨이트 역시 KF-21의 기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은 단순히 비행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주권 과국방 자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제 제3세계 국가가 아닌 새로운 방산 질서의 주도국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KF-21이 강조하는 개방형 무장 통합과 소프트웨어 자율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세계 어떤 전투기도 제공하지 못한 혁신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기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완전한 주권형 모델입니다. 중동과 동남아의 군사 관계자들은 한국의 접근 방식을 현실적이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합니다. 과거 서방식 일방 공급 모델에서 벗어나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방산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다음 세대의 하늘은 누가 지배할 것인가? 그 답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늘, KF-21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하늘의 강국을 자초해왔습니다. 젠-10, 젠-15, 젠-31, 그리고 최근 공개된 젠-36까지 수많은 기체를 내세워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력의 실체는 점점 의심받고 있습니다. KF-21의 등장은 그들의 허상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하이난성 해역에서 진행된 중국 해군 훈련 중 젠-15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그 장면은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전 세계로 퍼졌고 폭발 장면은 중국 군 내부에서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젠-15는 러시아 소위 33을 모방해 개발된 함재기로 중국산 WS-13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엔진은 출력 부족, 고온 내구성 저하, 비행 중 동력 손실 등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전 신뢰도가 낮고 항속거리와 탑재 무장도 제한적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동일한 기종이 같은 해역에서 추락했습니다. 중국 해군 관계자조차 기술력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내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국산 함재기 개발 성공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하며 문제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KF-21이 등장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F-21은 단 9년 만에 시제기 개발, 시험 비행, 양산 체계 구축까지 완료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젠31은 10년이 지나도록 실전 배치 일정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스텔스 전투기지만 센서 융합과 무장 통합 수준은 서방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젠31은 외형만 그럴듯한 기체일 뿐 실전형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중국은 최근 젠36이라 불리는 6세대 전투기의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영상은 정치적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비행 데이터, 무장 운용 장면, 레이더 테스트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실제 성능이 아닌 정치적 연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KF-21은 이미 실전 운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AEC 레이더, IRST 탐지기, 디지털 전자전 장비, 개방형 아키텍처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되었고 이미 나토 표준 무기 체계와 완벽히 호환됩니다. KF-21은 단순히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운용 주권형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의 WS-15 엔진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2015년 시험 중 폭발 사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출력 불균형과 과열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서방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뒤처진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진 문제는 단순히 항공기술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방산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수입 부품 의존도, 복제 중심 개발, 투명성 부족. 이 세 가지가 중국 항공기술의 약점으로 꼽힙니다. 결국 중국이 강조하던 6세대 진입은 실체보다 선전에 가까운 슬로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뢰의 경쟁입니다. 중국 군사 커뮤니티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포럼에는 한국의 보라매가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고 있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우디는 돈이 많지만 바보는 아니다. 그래서 KF-21을 고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한국의 K9 자주포가 세계 수출 1위를 기록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폄하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젠 계열 전투기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뢰성과 유지보수의 복잡성 때문에 실제 반면 한국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납기 준수율이 높고 운영 교육과 정비 지원 체계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KF-21은 전투기 생산 라인 자체가 혁신적입니다. 로봇 기반의 고정밀 공정, 인공지능 품질 검수, 디지털 트윈 실시간 관리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조차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항공 전문지 에어로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리뷰는 한국은 항공기 제조 기술에서 이미 미국과 유럽의 어깨에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단순히 기술적 격차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격차를 메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의 KF-21은 기술, 생산, 공급, 운용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자립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젠15, 젠31, 젠36을 내세워 체면을 유지하려 하지만 전 세계 시장은 이미 한국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 협력 제한, 기술 이전 요청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산업 이양적 팽창이라면 한국의 항공산업 은질적 혁명입니다. 이제 세계는 화려한 쇼보다 실질적 신뢰를 원합니다. KF-21은 바로 그 신뢰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현실과 신뢰의 차이.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KF-21은 중국의 군사 이미지를 무너뜨린 첫 번째 전투기이자 아시아 하늘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